명사를 초청해서 우리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명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배 교수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저희 전주 MBC 라디오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시니까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글마음 조각가라는 이름으로 여성시대에서도 지금 활약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목소리만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또 영상으로도 보셔서 그렇네요. 예,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나를 찾는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제가 인문학으로 배우는 나를 찾는 글쓰기예요. 사실 글을 잘 쓴다는 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일단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뭔가 내가 잘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가 글을 잘 쓰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나를 찾는 글쓰기를 할 수 있을까 귀를 쫑긋 세워보게 되는데요. 오늘 강의 준비하신 거 한번 들려주시면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해볼게요. 예. 앞서서 목소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다 글을 잘 쓰고 싶어 합니다. 네.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얘기는 좀 배우고 싶다는 욕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잘 쓰려면 학원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건물에 보면 음악학원이 있고 네. 그 옆에는 미술학원이 있고 그리고 글쓰기 학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태권도 학원이 있죠. 네. 예, 그리고 글쓰기 학원은 예전에는 웅변 학원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글쓰기 학원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예, 네. 입시 관련한 논술 학원 정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배우고 또 잘하고 싶은 건 왜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사실은 글쓰기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 혼자서 터득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다양한 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문의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볼까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는 모두 글을 쓰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호모 루덴스 등등 호모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은 호모 스크리벤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꼭 컴퓨터에 자판을 두들기거나 혹은 책을 내거나 해서 글을 쓰는 인간이 아니라 아나운서님께서 아마 오늘 문자 카톡 하셨죠? 네, 했죠. 예,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글을 쓰는 과정이죠. 여기에 조금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제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이런 연장선상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의 고민이 이런 한 6가지로 집약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첫 번째는 글을 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쓰긴 쓰는데 내가 쓰고 있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비문은 아닌지 주스로응은 잘 되는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문단이나 단락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지? 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쓰다 보면 제가 두서가 없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되나? 그런 고민들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솔직히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 말이 사실은 큰 어떤 답을 주고 있어요. 솔직히 글을 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 속에는 사실은 솔직하지 못하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고민들을 하나씩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쓰는 것은 학원에서 배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에는 자기 혼자 터득해 가야 되는 영역인 것 같은데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글은 이런 거다라고 이미 정리를 다 해놨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인터넷 서점이나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보시면 해마다 글쓰기에 관련한 책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와요. 네.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이나 공학처럼 어떤 한 권의 책으로 딱 집대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람들이 터득한 내용에 따라 해마다 책이 나온다는 걸 보면 사실은 글쓰기에 왕도도 없고 정답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그냥 하나 더 사족을 붙이자면 글쓰기란 뭘까?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 결국에는 내가 나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되찾는 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얘기가 되게 얼핏 보면 내가 나를 파괴한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네.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나를 구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쩌면 일종의 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학습해왔던 내용들 그리고 집안에서 배웠던 문화적인 환경들 그리고 내가 읽었던 책들 이런 것들의 프레임 속에 딱 갖추다 보면 결국엔 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틀을 깨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파리토의 법칙이라 그래서 경제학도들이 많이 쓰는 용어예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의 어떤 경제적인 활동들이 80%의 그 재화를 담당한다는 얘기인데 글을 쓰는 것 그리고 문화에서 어떤 지식을 쌓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의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 그리고 써놓은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얘기들이 내 사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은 결국은 20%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네.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재미난 게임이 될 수가 있는데요. 20%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리고 내 문체대로 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하나의 우화의 그림이기도 한데요. 동물들을 쭉 모아놓고 나서 만약에 어떤 심판관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공정한 선발을 기회를 주겠다. 근데 저 나무에 빨리 올라가는 사람들을 뽑겠다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남극에서 혹은 북극에서 있는 펭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바다에서 수영을 잘하는 뭐 물개도 있을 텐데 나무라는 텍스트를 하나 주고 똑같이 경쟁하게 하면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이 얘기는 좀 비유적으로 설명해서 그렇긴 한데 글을 쓰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의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다만 20%의 지식인 혹은 엘리트층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디지털 글쓰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등단 제도도 없어지고 누구나 글을 쓰면 이제 작가가 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A에서 B로 가져가는 그 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상상력을 펼치면 어디든지 자기만의 글쓰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집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올베르스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독일의 천문학자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한 얘기인데 이런 질문을 밤하늘을 보면서 던졌다 그래요. 밤하늘은 왜 어둡지? 아나운서님 생각할 때 밤하늘은 왜 어두울까요? 태양이 가려져서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도 있고 별빛도 있는데 왜 어둡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네. 그러네. 태양도 있고 별빛도 있는데 왜 밤하늘이 어둡지? 그리고 지구는 왜 낮과 밤이 있지? 정말 단순한 질문인데 이 올베르스가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 천문학자들이 꽤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너무 단순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우리는 매일 똑같이 누군가도 밤하늘을 보고 있고 네. 또 나무도 보고 이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질문만 하지 않을 뿐이죠. 왜 안 하냐면 배워왔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네. 여겨왔던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풀었던 사람은 결국에는 천문학자나 과학자가 아니고 작가였어요. 예, 그 작가 이름이 앨런 포라는 사람인데 물론 앨런 포도 천문학자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적인 천문학자는 아니고 그냥 밤하늘의 별빛을 좋아하는 천문학자였는데 왜 밤하늘은 어둡지라는 이 답에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별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 따로 있을 수는 없으므로 우주 공간의 대부분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천체로부터 방출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영어식 번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문장이 꼬여있긴 한데 네.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밤하늘은 원래 환해. 근데 태양이나 지구의 그 우주에 있는 별빛이 아직 내 눈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둡게 보일 뿐이지 음. 실제는 어둡지 않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정말로 많은 천문학자들이 무릎을 쳤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한번 대봐라라고 하니까 앨런 포가 산문시 유레카에 이렇게 썼어요. 이 아이디어는, 이 생각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거짓일 수가 없다. 진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결국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당연하다고 생각 안 하고 왜 그러지? 하고 거기에 자기 논리를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이 곧 글쓰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아름다워서 진실이 아닐 수 없다라는 자기만의 논리와 인식은 사실은 그 이후로 많은 예술가들, 작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유에 크게 도움이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르네 마그리트라는 작가가 쓴 빛의 제국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밑에 집의 풍경은 밤인데 하늘은 낮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앨런 포의 사유가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질문의 힘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조금 벗어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 옆에 글로도 제가 표현해 놨는데요. 김현수라는 작가가 또 그것을 함께 잘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논리가 사라지고 결국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로 뭉뚱거려 존재하는 공간, 그게 곧 글쓰기의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만의 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논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꼭 진리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들을 옮겨 적으려고 하면 사실은 글을 쓸 수가 없죠. 그건 종교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진리는 역사의 권력과 결탁해온 오만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쓰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무리수를 던진다고 할 때 그 무리죠. 그래서 삶의 허망한 방종이라고도 이야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쓰는 논리는 너무 완벽해, 이게 맞아라고 글을 쓰면 오히려 허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많은 비난과 비판을 감수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무리수, 그러니까 자기 논리도 없는 글을 썼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안쓰러워 보일 정도로 글이 정말 치근해 보이는 글들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글들은 결국에는 자기만의 일리.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너 참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글들이 결국 좋은 글들이죠. 그래서 일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과 무리 사이에서 자리하는 어떤 상호 주관적인 성숙과 호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은 이래. 그러나 동조하지 않아도 돼. 다만 내 생각을 네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일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김영민 교수님 같은 분들은 진리 시대는 이미 종언됐다. 그리고 정답을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늘 자기만의 일리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요. 각자의 삶과 그 깨침에 따라 다른 지평과 경지가 열리고 이에 따라서 해석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인식보다는 오히려 성숙의 문제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일리를 더 많이 가지고 네. 접근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일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논리, 그리고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무늬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이제 최훈 선생님이 이렇게 메타적인 글쓰기를 써놓은 글이기도 한데요. 그 조선시대 이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알지를 못해요. 이옥이라는 분은 사실은 이제 다산 정약용과 함께 연암, 그다음에 이옥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옥은 연암 박지원과 함께 글을 썼던 소품체의 글쓰기를 썼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조에게 문체 반정으로 인해서 쫓겨났던 사람인데 다시는 이렇게 글을 쓰지 마라.
다시는 이렇게 글을 쓰지 말란 얘기는 제가 앞에서 했던 내용대로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조금 근사하게 양반이면 물론 서자 출신이었겠지만 좋은 글은 고문체야. 그래서 고문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되게 그 조선시대 때 내려왔을 때 그 경서처럼 되게 근사한 글들이에요. 네. 그렇게 써야지 되게 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쓰고 소설처럼 글을 쓰고 하냐. 너 그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하게 하면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연암 박지원하고 두 사람이 이제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반성문을 쓰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연암 박지원은 반성문을 쓰고 살아났어요. 네. 근데 이옥은 끝까지 나는 나만의 무늬를 가지고 내 색깔을 가지고 나를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유배를 가서 이제 사라지게 된 인물인데 이렇게 전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어떤 사람의 시각을 갖고 있냐면 꼭 사람의 시각으로만 글을 쓴 게 아니고 벌레들의 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바람이 불 때 매미의 입장에서는 이 바람을 어떻게 느낄까? 벚꽃이 많이 피어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새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옮겨 적은 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읽어도 너무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이제 생물학에서는 움벨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움벨트는 하나의 나무를 딱 보더라도 사람이 보는 나무의 모습이 있고 네. 새가 보는 나무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뭐 두더지가 보는 나무의 모습이 있듯이 그런 다양한 것들의 관점을 형성하는 시각이에요. 그것을 저는 이옥이라는 사람이 가장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런 시선들은 가끔 이제 MBC에서도 여기 전주 MBC에서도 이렇게 위탁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인도에서 온 한 시인이 그 움벨트적인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잘 보여준 사례인데요. 인도에서 왔던 이 사람이 이제 서울의 한 한옥의 바닥에서라는 시를 썼어요. 네. 그런데 보통 서울에 대한 이미지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이 인도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죽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어. 해야 하는 것들. 깊은 숨을 쉬고 마지막 돈을 태우는 것. 깊은 숨을 쉬고 나 자신과 노는 것. 깊은 숨을 쉬고 핸드폰을 턱뼈로 산산조각 내는 것. 그렇지 않으면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이라는 공간은 되게 큰 도시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 서울은 마지막 돈을 태우고 깊은 숨을 쉬고 나 자신과 놀고 핸드폰을 턱뼈로 산산조각 내는 곳이라는 자기만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곧 자기만의 움벨트이고 자기만의 논리이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파괴할 수 있는 권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이제 글쓰기의 비법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제가 대학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글을 쓰면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묻고 답했던 내용들을 조금 집약해 보니까 네. 한 세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하지 말고 보여주는 글쓰기가 되게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자기만의 시선으로 개념을 재해석하는 힘,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만의 비밀을 고백하고 그것을 객관화하는 힘, 이 세 가지가 될 텐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하지 말고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현수는 우리가 보낸 순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초 안에 소설이라고 얘기했지만 글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네. 잘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죠. 봄에 대해 쓰고 싶다면 봄에 무엇을 느꼈는지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달리 말하면 내가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지? 나는 뭘 해줄 수 있지를 써보면 그게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이란 단어를 끄집어 오거나 뭐 그리움이란 단어를 끄집어 오거나 슬픔이란 단어를 끄집어 와서 그냥 써버리죠. 네. 그건 너무 쉽게 타협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면 내가 뭐 장미꽃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빨래를 해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수건을 갤 수도 있고 슈퍼에 대신 갔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글로 쓴다고 하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오늘 뭐 자동차가 고장나서 심리를 걸어서 아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장을 봐왔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현수의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가끔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과 실습할 때 보여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거나 혹은 주변의 분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해보라고 하면 한두 줄을 쓰고
머뭇머뭇 거리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키가 170, 뭐 180, 뭐 160 이렇게 수치로 정량화된 모습을 쓰거나 외모만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김현수는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쓰는데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는 38,300리터의 소변을 본다 그러고 그다음에 꿈을 127,500번을 꾼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심장이 2억 뭐 70만 번을 뛴다 그러고 그리고 재밌는 건 3,000번 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글쓰기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예를 들면 목서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목서윤 아나운서님이 있다. 인간은 3,000번 운다는데 그녀가 운 웃음은 1,500번째 지나가고 있다. 나머지 1,500번은 무엇으로 채워질지 모르겠다 하면서 채워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만의 시선으로 개념을 재해석하는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앞에서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이 집약되기도 하는데 진은영 시인은 7개로 된 단어의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에서 모든 단어를 새롭게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봄 하면 보통 사계절 중에 하나라고 사전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진은영은 물론 시라는 장르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맨발로 푸른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봄이래요. 그러면 나에게 봄은 아이스크림을 뭐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는 게 봄일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새싹이 돋지 않는 나무를 들여다보는 게 봄일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개념 정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시집이긴 하지만 요즘의 글쓰기는 이렇게 진은영 시인의 사유가 이제 김소연의 마음사전이나 혹은 이제 플로베르의 통상관념 사전이나 이회수의 감성 사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의 기본 서적이 될 정도로 어떤 단어를 나만의 용어로 새롭게 개념을 재해석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한민복의 섬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게 잘 나타난 것 같아요. 보통 울타리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면 울타리는 높다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세상에서 울타리가 가장 낮다라고 새롭게 규정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섬이 있고 그 섬을 둘러싼 바다가 울타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울타리는 재미난 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울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도 살고 배도 지나갈 수 있고 소통하는 울타리가 돼버린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무릎을 치고 아 그렇구나. 누군가 만들어놓은 그 단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칼럼이나 에세이 이런 걸 볼 때 가장 좋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대한석탄공사 사장 중에 조관일 선생님이 쓴 예전에 칼럼이었어요. 되게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던 글인데 이분은 제목이 막장은 희망입니다라는 글로 썼는데요. 보통은 막장하면 네. 인생 막장 드라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희망이라는 말로 새롭게 재규정했어요. 그러면서 왜 막장이 희망이냐? 석탄을 캐는 마지막 그 갱도의 끝이 막장일 텐데 거기에서 석탄을 캐는 것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나를 희망적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내 삶을 영위해가는 좋은 공간이라는 의미로 아예 생각을 바꿔 놓은 거죠. 그리고 또 조관일 이 사장이 썼던 막장은 희망입니다에 덧붙여서 저도 이제 전주 한옥마을에 길을 걷다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대목장님께서 한옥마을에 건물을 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장 올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막장이 뭐냐고 그랬더니 한옥을 짓는 마지막 석가래가 막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막장이야말로 집을 완성하는 하나의 최종적인 석가래가 된다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막장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장 드라마, 막장 인생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글은 그런 거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새로운 개념 재규정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건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솔직함이고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면 자기만의 비밀을 고백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좋은 글의 하나의 틀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글을 쓸 때 되게 자기가 근사한 사람인 것처럼 쓰려고 해요. 그것은 결국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틀에 나를 넣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를 파괴하면 결국에는 자기를 고백하고 자기의 비밀을 드러냄으로 해서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가 돼버리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데요. 무코다 구니코라는 일본의 작가가 영장류 인간과 동물 인간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해준 장면이 있어요. 이 얘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식인층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맞추러 이렇게 갔는데 안경집 사장님이 안경을 2개를 맞추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싫어해요. 하나면 됩니다.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나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2개씩 팔아먹을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안경을 보다가 거북구자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한자가. 근데 그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경을 이렇게 만지다가 안경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고치려고 드라이버로 가지고 딱 돌리려고 했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안경이 하나 더 필요했던 거구나.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말했듯이 이 하나의 안경을 고치기에 또 다른 안경이 필요했던 거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것은 아주 근사한 자기 고백이긴 한데 사실은 자기가 정말 잘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의 치명적인 결핍이나 이런 걸 드러내기 싫어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그걸 객관화하는 게 좋은 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글을 가장 솔직하게 쓰는 작가 중에 이스라라는 작가, 운유 작가, 뭐 등등등 김수미 작가 등등등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글쓰기는 이제 부지런한 사랑이다라고 이제 이스라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파괴하면서 나에 대한 솔직함을 드러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2인칭으로 넘어간대요.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쓰고 예를 들면 뭐 성평등 의식도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나 그리고 너 그다음에 우리 모두의 네. 문제로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라고 해서 그러한 글쓰기를 꾸준하게 쓰다 보면 부지런한 사랑으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작업이 곧 글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를 파괴하는 글쓰기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를 뭐 파괴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결국에는 나를 알아가고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힘을 기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문제를 인식하는 힘이 인문학적으로 말하는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하신 그 마지막 문장에서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공감도 가고 무슨 말인지도 알겠는데 역시 좀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먼저 나의 일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나만의 일리를 가질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노래로 설명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본의 가수 중에 아마자라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노래 중에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가수의 노래의 가사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한 것은 부둣가에서 괭이갈매기가 땅을 쪼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되게 어렵죠, 이 말도. 근데 이 얘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목소연 아나운서님 몇 월생이세요? 전 9월생이요. 예, 9월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엄마나 혹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9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7월생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가 태어나던 그날에 라일락 꽃이 너무 피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배가 불렀을 때 그 라일락 꽃 향기를 맡으면서 너를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글을 쓸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쓰거든요. 내가 태어난 것은 라일락 꽃이 피었기 때문이야 라는 문장을 써요. 예를 들면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지? 해서 처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쓰는 게 자기 논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눈을 뜨자마자 강아지를 봤다 그러면 나는 이 강아지와 놀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어. 이런 문장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들을 쓰는 것이 곧 자기 일리를 갖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만약에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그건 과학의 영역이고 진리의 영역 혹은 종교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근데 글쓰기의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백석 같은 시인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첫눈이 내렸다라는 이상한 논리, 자기 논리를 펼쳤고요. 그리고 이제 고은이라는 시인은 누이가 아름다워서 가을이 왔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글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논리를 갖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눈앞에 딱 있을 때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지금 이 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는 물음을 딱 던져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포착이 되기도 하죠. 네. 그럼 말이 거창해서 자기 논리, 뭐 나만의 일리이지 무엇이든 나만의 논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너무 정리를 잘해 주시는데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예. 네, 오늘 인문학으로 배우는 나를 찾는 글쓰기에 대해서 강연을 들어보셨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떤 질문이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학으로 배우는 나를 찾는 글쓰기 시간 김정배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의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청취자분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기 힘듭니다. 어떤 소재를 선택하여 글을 쓰면 보다 쉽게 글쓰기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들리셨죠? 예. 네, 글을 쓰기 힘듭니다. 어떤 소재를 선택해서 글을 쓰다 보면 쉽게 글쓰기에 도전할 수 있을까요? 소재 선택. 예.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여기에 대한 답을 댓글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댓글이요?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사가 됐든 TV가 됐든 댓글을 달고 싶은 욕망이 발생하는 곳에 아, 글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네. 저도 이제 SNS 글쓰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다양한 소재로 글을 쓸 때 보면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면 축구 소재로 글을 썼을 때 축구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도 댓글을 달지 않다가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 그러면 평소 관심이 없던 분들이 댓글을 달고 또 동물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댓글을 달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소재가 댓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댓글의 힘이 조선시대 때도 그대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44년도에 추사 김정희가 이제 제주도 대정읍에 유배를 가거든요. 유배를 가서 너무 이제 쓸쓸하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니까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 이상적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고 이렇게 세안도라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은 그걸 받고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날이 차가워진 연휴에야 이제 소나무가 시드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공자님 말씀인데요. 그 글귀를 받아 들고 이제 외교부,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에서 근무했던 역관이었는데 이상적이 중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그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를 이렇게 딱 펼쳐서 보여주니까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명의 학자들이 거기에 댓글을 계속 달아요. 그래서 아마 제주도 대정읍에 가면 이제 세안도 밑에 13명의 댓글이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지금은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달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댓글을 어디에다 달았는지를 한번 역추적해보면 내가 여기에서 사실은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장 잘 활발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인문연답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노래 싫어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네. 노래 다 좋아하잖아요. 저는 또 하나 강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노래를 통해서 소재를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글쓰기의 최고 교보는 저는 노래방에 있는 그 책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소윤 아나운서님은 혹시 제목은 알고 노래는 가사는 모르는 그런 게 있나요? 제목은 알지만 많죠. 예.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글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제목을 딱 고르고요. 네. 이 노래의 내용은 뭘 거야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안 보고 나서. 네네. 그리고 가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내용을 풀었어요. 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생각을 마무리 지면 한 편의 좋은 에세이가 되고 칼럼이 돼요. 진짜 그렇겠네요. 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 사실 저는 그렇게 글 많이 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노래방 책자가 엄청나게 좋은 글쓰기에 교범이 되는데요. 딱 폈는데 뭐
이별 곁에서라는 글이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목서윤의 이별 곁에서 그럼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네네. 아마 이별을 할 때는 해장국집에서는 헤어지지 않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요. 막 써놓고 나서 가사를 보면 정말 내 생각하고 다르게 나와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본론에 이렇게 풀어 써요. 소재로.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뭐 댓글 내가 달았던 댓글이 뭔가 네. 하고 고민해 보시고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노래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노래 제목 아무거나 이렇게 신곡이면 더 좋습니다. 신곡 골라서 딱 하고 가사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노래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면 소재를 좀 즐겁게 글쓰기에 대한 소재도 해결되고 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우리 생활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팁들을 주셨어요. 예.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어떤 게 들어왔는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고 난 후 퇴고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쓰고 고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퇴고. 예. 태고의 힘은 사실은 모든 글쓰기의 마무리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없죠. 다만 태고를 잘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거든요. 아,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태고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태고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글을 잘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처음부터 거의 뭐 어떤 명필가의 어떤 글을 쓰듯이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한 줄이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글을 쓸 때 보통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하는데요. 요즘은 이제 스피치 노트나 혹은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녹음을 해놓고 그걸 고쳐요. 아. 예, 그러니까 태고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글을 빨리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태고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태고를 하는 말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인 가도라는 사람이 당나라 사람인데요. 승태월화문이라는 태고의 아주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 이때의 태가 미느냐 혹은 두드리냐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달밝은 밤에 어떤 사람이 집에를 딱 갔는데 문을 밀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태자가 밀다라는 태자가 있고 두드릴다는 태자가 있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문을 밀고 들어간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 태자가 어울리지 않는다. 두드리는 걸로 고쳐라 라고 해서 나중에 두드릴 태자로 바꿨거든요. 이 얘기는 태고의 중요성을 매우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만약에 민다 하고 두드린다의 차이는 뭐 어떤 걸까요? 예를 그 들면 정도의 차이 아닐까요? 예,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밀고 들어가는 것은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두드릴 필요가 없죠. 음. 근데 두드린다라는 것은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상상력이 갑자기 증폭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태고의 중요성이 한 글자만 고쳐도 이렇게 이야기의 힘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태고를 하느냐? 이제 보통 크게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글을 쓴 사람들은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짧게 쓰라라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만연체라고 해서 길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연체를 쓰는 것이 나쁜 글은 아니거든요. 근데 글쓰기의 초보 단계에서는 태고 단계에서는 짧게 쓰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김훈이라는 작가님이 되게 글을 짧게 써요. 그분은 이제 기자 출신이면서 소설가이신데 모든 문장을 뭐 18자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짧게 쓰죠. 대표적으로 이제 살펴볼 책들이 소설책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카레 노래 같은 걸 보면 엄청나게 짧은 단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단문으로 쓰면 이미지도 분명하게 전달되고 그리고 쉽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글을 이렇게 짧게 쓰지 못하고 길게 쓸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전부터 행정체 그리고 행정문 이런 것들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법 판결문 한번 보시면 뭐뭐 하여서 뭐뭐 하였으므로 하면서 이에 뭐 한다라고 마지막만 중요한데 앞에 쭉 붙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한 거죠. 그런 문장이 너무 익숙한 거기 때문에 좀 짧게 쓰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인기 있는 글을 쓰려면 주스로옹이 되게 써야 돼요. 주스로옹이 된다라는 것은 은는이가 우리가 보통 그 주어라고 말하는 은는이가와 이다가 말이 되는지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치킨과 콜라를 마셨다라고 하면 치킨을 마실 수가 없는데 네. 치킨과 콜라를 마셨다라고 써버리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어가 됐든 주어가 됐든 무조건 그 단어와 끝의 말 서술어미를 한번 맞춰보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접속어를 최대한 줄여서 쓰는 게 좋은 글이라고 태고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조금 글줄게나 쓰시는 분들은 A4 용지 한 장에 접속사를 하나 정도 써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통 접속사 중에 순접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앞뒤 문맥이 맞는 거 있거든요. 네. 뭐 이러한, 뭐 그러므로, 뭐 따라서, 뭐 이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빼도 되는 문장들이에요. 다만 역접이라고 하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하지만이나 그러나 이것들은 반드시 글의 흐름을 나타내주기 써줘야 되지만 네. 그것도 되도록이면 단락이 나눠주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는 그 중복 불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중복 불가의 법칙은 뭐냐면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서 반복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던데요, 근데.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이것도 주스로움을 잘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뉴스를 진행하시는데 이 뉴스는 예를 들면 전북현대가 우승했다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 뉴스는 뉴스입니다라고 끝나는 네, 경우들. 그렇죠. 이 책은 참 감동이 있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서술어 어미를 반복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술어 어미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있다, 생각한다, 것이다를 가장 많이 쓴다 그래요. 네.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근데 무조건 그런 서술어가 반복된다고 하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서술어를 반복했다는 얘기는 글의 긴장감, 텐션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중언부언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냥 내가 서술어를 봤을 때 깔끔하게 쓰고 그다음에 반복되지 않는지만 해결을 해도 엄청나게 글을 잘 쓴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15년 전에 이렇게 대필 작가라는 걸 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뭐 연설문이나 이렇게 칼럼이 필요하신 쪽에 뭐 관계기관 분들 이렇게 알바를 쓰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걸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1차적으로 원고를 주면 딱 보면 거의 드러나는 문장들이 서술어미를 반복해요. 네.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고 네. 있다. 근데 그것만 딱 고쳐줘도 너무 글이 좋아지니까 이분들이 놀라워해요. 예, 근데 이건 제 능력이 아니라 아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문장을 짧게 쓰고 주스로움을 최대한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접속사를 줄이고 그다음에 동어 반복, 네. 중언부언 하지 않는 것. 그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 태고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퇴고를 할 때 이런 법칙들만 지켜줘도 다시 읽었을 때 새로운 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마지막 질문 또 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글쓰기가 삶을 성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다른 취미 활동들도 삶을 풍요롭게 한다면 굳이 글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저도 궁금해요. 예, 글쓰기만이 자기 성찰이 된다고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단정짓고는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육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인문학적으로 정말 글을 쓰는 게 삶에 도움이 되나요?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어 해요. 골프를 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렇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그렇고 음악을 하는 사람도 결국엔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내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제 고민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글을 쓰지 않고 그랬을 때는 보통 나무 밑에서 득도를 했대요. 그래서 보통 불교는 나무의 철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는 사막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보리수 나무나 이런 나무 밑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그 나무는 곧 책을 만드는 원료가 돼서 지금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깨달음의 장소가 된다라고 이제 고전 문학자 고민숙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100번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요가를 했다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신경을 썼다라 그러지 내가 삶의 성찰을 얻기 위해서 요가하고 있어. 물론 뭐 골프를 치는 사람이
골프공의 길이는 뭐 18mm야. 그래서 108번대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야구를 던진 사람도 그 투수와 포수의 거리가 18m니까 인생의 108번대가 다 여기에 있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끝인 거죠. 네. 그런데 글쓰기는 나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는, 변증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규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글의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글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그리움을 확인하는 일이 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왜 태어났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잖아요.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태어났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서 태어났어. 글을 쓴다라는 건 결국에는 내 그리움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논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글쓰기가 자기만의 그리움이 되느냐? 태초에 글을 몰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리움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목소연 아나운서님께서 만약에 뭐 양 한 마리가 나는 그립다 그러면 양을 그려요. 그리고 내일은 양 만날 거야 이렇게 그리겠죠. 그리고 문자가 만들어질 때는 양 보고 싶어라고 쓸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과 글을 이제 글이라는 문자로 딱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어령 선생님이 그래서 글과 그림과 그리움은 같은 어원을 쓰는데 극다, 색이다 라는 어원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삶에 어떤 한 흔적들을 남기고 가는 일,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는 결국에는 나만 잘났다라기보다는 내 성찰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소중한 시각을 갖고 있구나. 제가 강연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움벨트라고 했던 용어에 맞닿아 있는데요.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다라는 그 다양한 시각들을 만들어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시선과 다른 시선이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그리움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일. 이것만큼 인문학적으로 뭐 대단한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예. 아, 오늘 멋진 말씀 많이 듣네요. 네,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과생이다가 성격 자체가 뭐 좀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게 분석형으로 글을 풀어 나갈 때는 그래도 뭐 주절주절 좀 써서 나갈 수가 있는데 나 자신을 표현하고 뭔가 감성을 담아서 쓰는 글은 스스로 이미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고를 뭐 유연하게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이과생들은 글을 못 쓸 거라는 것도 하나의 편견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대학을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과생들이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문과생들은 보통 이제 질문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과생들이 더 잘해요. 이제 그 이탈리아어로 페르케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페르케는 왜라는 뜻이에요. 왜. 근데 늘 묻잖아요. 왜 그러지? 실험하면서 왜 그러지? 네. 예. 그렇게 묻는데 그것들을 조금 나에게 친숙하게 가져오면 사실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아요. 파울로 네루다라는 시인이 질문의 책이라는 아주 짧은 시집이 있는데요. 그게 거의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겨울나무는 나뭇잎을 왜 떨어뜨리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걸 이과적으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도마뱀이 있다면 저 도마뱀은 어디에서 물감을 훔쳐다가 저렇게 꼬리에 물을 들이지? 뭐 문과와 이과생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과생들 예를 들면 김상옥 선생님이나 정재승 선생님들이 글을 더 잘 써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전공에 상관없이 질문을 던지는 힘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에세이스트라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에세이라는 건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네. 에세이스트는 늘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도전할 거리를 하나를 만들면 그게 늘 글쓰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묻네요. 요즘은 시를 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교수님은 시인이기도 하니까 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뭐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하면 퉁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죠? 예, 감정을 퉁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시를 쓴다 그러면 사랑, 그리움, 슬픔, 이별 이런 단어들을 금방 가져다가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압축인데 그 압축이라는 장르에 그렇게 거대한 힘들을 가져다가 딱 놔버리면 네. 사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소월 시인이 저만치 피어있는 이렇게 할 때 이 저만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보고 누군가에게 티셔츠 뭐 입어? 그러면 XL이요. 그러면 정말 XL이야? 물어보면 사실 아니거든요. 여성들한테도 445 이렇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정말 445야? 라고 물어보면 아닐 텐데 44점 뭐뭐뭐뭐일 텐데 이걸 고민하는 게 시를 잘 쓰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퉁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이 만든 사이즈에 그냥 자기 던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매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시를 잘 쓰는 사람이 결국에는 산문도 잘 써요. 왜냐하면 그걸 풀어 쓰는 게 결국엔 산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 지어 말씀드리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만 조금만 벗어나면 결국에는 모든 글쓰기는 잘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비유가 좋아서 그런지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인문현답, 오늘 인문학으로 배우는 나를 찾는 글쓰기 시간 김정배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결국에는 나의 시각을 좀 객관화하고 또 나만의 시각을 만들어서 이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좀 세상을 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게 글을 잘 쓰게 되는 거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네, 제가 잘 느낀 거 맞겠죠? 예, 너무 정리를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